오늘 읽어볼 책은 크리스토퍼 레너드가 쓴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연준이라는 이름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연방준비제도, 더 페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책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책 표지도 빨간색. 빨간색. 돈을 찍어내는 제왕. 근데 부제도 셉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나? 세네요. 세네요.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선정하셨어요? 연준의 저금리 정책, 제로금리 정책을 비판하는 책이고요. 네. 올해 읽은 경제 관련 책 중에 두 번째로 재밌게 읽은 책. 그래요?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현재 우리가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왜 금리를 안 낮춰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되게 많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답을 던져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역사책이더라고요, 거의. 네, 역사를 다루고 있죠. 중앙은행의 역사, 그것도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연준의 역사를 공부하시려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을까? 책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은밀한 조직 연준에 관하여 내부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최초의 책. 내부자입니까? 저자가? 저자는 저널리스트고요. 예. 저자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책들을 쓴 이력이 있는 분인데 크리스토퍼 레너드. 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팀 호니그라는 분인데 연준 캔자스시티 연은 행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네. 참고로 연방준비제도에는 7명의 이사회와 그다음에 12명의 지역 연은 행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캔자스시티 연은이라는 곳의 행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 연준은 FOMC라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있죠. 네. 거기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그 투표는 대체로 만장일치를 하거든요. 그 만장일치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례적으로 계속 반대표를 연속으로 계속 외쳤던 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 내기를 좀 주저하지 않았던. 그렇죠. 근데 소수 의견을 그 개별 인터뷰나 점도표에서 소수 의견을 낼 수는 있되 그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은 찬성을 해놓고 그러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의사로 해서 나는 이 점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보통의 연준의 관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연준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놓고 반대표를 한 8번인가 연속으로 외쳐가지고 버냉키 자서전, 네, 전전 연준 의장 버냉키의 자서전을 보면은 팀 호니그에 대해서 짜증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버냉키 책에서 웬만하면은 사람을 욕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딱 한 명, 팀 호니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짜증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한 반박인 건지 팀 호니그는 이제 본인의 변을 하는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짜증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나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크리스토퍼 레너드가 이제 글로 담은 거고요. 네. 사실 연준 의장이라면은 이제 본인이 그 뜻대로 좀 움직이려는 것들도 있을 테고 또 만장일치였느냐 또 소수 의견이 있었느냐도 기자회견을 할 때 또 본인이 또 설명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짜증낼만 네.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그 얘기가 앞으로 많이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중심이 될 텐데 그 연준이 정치적 독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압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정치적 압력이라는 건 되게 엄청나고 연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 연준 의장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는데 그렇게 의장으로서의 파워, 행정부 대비 교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준
위원들이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연준 위원들이 중구난방이 된다. 내가 이 정도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필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많이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독립성 중요하니까요. 우선은 키워드를 하나씩 좀 열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오늘의 책! 크리스토퍼 레너드가 쓴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돈의 기원. 돈이라는 뜻, 우리말 돈이 뭐 돌고 돈다라는 뜻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연준은 사실 뭐 세계의 통화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기관이니까 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우리가 흔히들 돈이 뭐냐라고 예.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화폐라는 거는 교환의 매개, 가치 측정의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그렇죠. 라고 기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기능을 충족하는 어떤 무언가를 우린 돈이라고 하겠다. 이게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능으로부터 정의를 도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는지 보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의 서두에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서두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시대 1700년대의 저작물들은 대체로 사고 실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열심히 머리를 돌려보다가 이게 좀 말이 되네 하면은 그걸로 논증을 해 나가는 거죠. 그 화폐의 정의에 대한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화폐의 역사. 화폐의 역사는 최초에 물물 교환을 했다가 인간은 교환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물물 교환을 했다가 물물 교환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품 화폐, 조개 껍데기 같은 모두가 선호하는 상품을 그 교환의 매개체로 쓰다가 이것도 번거로우니까 그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단위 부피당 가치가 높은 그런 금속 화폐, 네. 금, 은, 동 같은 거 금속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도 번거롭고 아예 그냥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거는 얼마다라고 적어서 쓰는 신용화폐를 쓰자, 이런 식으로 네. 화폐가 발달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후대 학자들이 보기에 이런 앞에서 말한 화폐의 정의 그리고 화폐의 역사, 이 모든 게 다 틀렸다라는 거죠. 일단은 논리적으로도 틀렸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네,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교환이 있기 위해서는 욕구의 이중적 일치라는 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거,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욕구의 이중적 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화폐가 도입됐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개 껍데기 혹은 뭐 감옥에서는 담배 한 갑이 교환의 매개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해당 상품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교환 비율이 있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가치 교환 비율인데 그게 서로 일치하기가 또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품화폐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욕구 이중적 일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측정 단위, 그러니까 이게 실물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건 상관없고, 아무튼 그 내가 생각하는 이거의 가치는 얼마야, 10,000원이야, 10,000달러야, 뭐가 됐건 간에 그 어떤 측정 수단, 그 측정 단위가 우리는 필요한 거고, 그게 뭐 담뱃값이든 조개 껍데기든 금덩어리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원이라고 하자, 1파운드라고 하자, 1달러라고 하자, 뭔가 어떤 단위가 있는 게 논리적으로 선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폐의 역사를 보면은 물물 교환이 있었고 뭐 상품 화폐를 썼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 모습이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거는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 점토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각자의 채권 채무를 표시했다가 채무를 청산했을 때 뽀개버리는 거거든요. 그 기록물이 남아 있는 건데, 각자의 채무를 가지고 서로 간의 교환의 그 가치 교환의 대용물로 썼던, 그게 최초의 화폐이고 지금까지도 쓰이는 화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용화폐라는 게
원래부터 화폐의 기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는 원래부터 신용해서 기원하는 거고 물물교환이나 상품화폐라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수단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금화, 은화 같은 주화가 교환의 주요 수단이었던 적은 없어요. 네, 그 금화 주화 같은 거는 대외적으로 무역을 할 때 그리고 해외에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럴 때 쓰이는 특수한 형태의 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현재 우리는 국가에서 찍어내는 종이 쪼가리 돈에 대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근본위제라는 걸 하던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화폐들이 금덩어리로 뒷받침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의혹을 던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원래 그래왔다.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옛날에도 네. 금이 배경에 있어야만 화폐를 찍어낸 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화폐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양적 완화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책에도 보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이 책 제목 자체가 돈을 찍어내는 제왕이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도 좀 내비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네, 허공에서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행위가 그래도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돈이라는 건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용해서 기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누구든 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어떤 교환이 있을 때 누군가가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들어줬을 때 서로 간에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서로 간에 원하는 바가 한 번에 청산이 돼서 우리는 이제 다시 볼 일 없어 라고 교환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언제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환이 있을 때 한쪽은 빚을 남기게 마련이에요. 네. 네. 그게 내가 물건을 당신에게 주는 거건 당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거건 한쪽은 빚을 지게 마련이고 그 빚을 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화폐 발행인데 그 빚을 다른 사람의 채무를 청산하는 데 쓰는 거. 그러니까 저와 기자님 사이에서 기자님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빚을 갚을게요 라고 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어치 그냥 그런 단위가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기자님은 홍진채가 발행한 10,000원어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네. 채무를 발행한 거고. 그렇죠. 근데 기자님께서 다른 어떤 C라는 제3자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거기에서 10,000원어치의 어떤 호의를 제공을 받았을 때 그때 기자님이 어떤 빚을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홍진채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채권 10,000원어치를 그냥 저 C라는 사람에게 줘버리는 네. 이 행위. 그러니까 제3자가 발행한 채무를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 쓴 거죠. 네, 이게 됐을 때 화폐로서 기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C라는 사람이 홍진채가 발행한 채무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채무를 교환을 하려고 할 때 홍진채가 발행한 채무를 그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 거래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기자님과 C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신뢰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고 최초의 채무를 발행한 이 홍진채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면은 제3자들끼리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화폐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화폐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화폐 교환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면은 그 채무 발행자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화폐 발행자들 사이에 위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위계 중에 가장 강력한 위계는 가장 강력하게 채무 청산 수단을 보유한 사람일 거고 그러면 만약에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채무 그러니까 모두가 저 사람에게는 어떤 채무를 져야 돼 라는 그런 채무를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발행한 채무는 좀 강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결론인데요. 한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채무는 뭐가 있을까요?
한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채무요? 네, 반드시 짊어지게 되는 채무. 세금 같은 거? 그렇죠, 세금이죠. 예, 예.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하. 발행한 채무는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정부가 되는 네, 거고 정부 그쵸. 시스템이 그렇게 그쵸.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는 세금 징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부가 세금 징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폐라는 거는 모두가 발행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발행한 원화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부채인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라는 저희 둘 사이에서는 제3자인 건데 그 제3자가 발행한 부채를 저희 둘 사이에서 교환의 매개로 쓴다라는 거는 서로 간에 모두가 이 부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청산 수단으로 언젠가는 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조세 징수 능력이고요. 그래서 조세 징수 능력을 가진 자가 화폐 발행 화폐를 발행하는 힘 중에서 가장 최상위 권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다른 조건은 뭐냐면은 이 화폐를 가지고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오늘과 내일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다. 이 기대가 있어야만 이 화폐를 우리가 일상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은 우리에게 부과되는 세금 납부할 수 있는 만큼만 화폐를 보유하고 나머지 시장에서 일상의 거래는 다른 수단을 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화폐가 쓸 수 있는 구매력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게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화폐를 찍어내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화폐 수량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화폐를 처음에 1000개 찍어냈다가 그 다음에 1000개 더 찍어내서 2000개가 시중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배로 일어나지 않냐, 물가가 다 2배로 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굴러가진 않아요.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때도 있고 돈을 별로 안 찍어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때가 있어요. 네.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네. 지금까지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허공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행위, 그리고 중앙은행이 그런 무제한적인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인 거지 마음대로 찍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상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선후 관계를 헷갈리고 있어요.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건데 최초 발행자의 신용이 중요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이 따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네. 것도 와 되게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홍 대표님한테. 근데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비판이 가득하기는 한데 이 책에서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신용이 경색되었을 때, 돈이 안 돌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네. 돈을 찍어내서 네. 화폐량을 늘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순기능도 우리가 체감을 또 했었던 건데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까요? 그 이유도 네.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게 통화정책, 재정정책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저금리의 폐해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푸는 게 경기 진작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사실 좀 모호한 게 많아요. 네. 사실 이게 그렇게 전통적인 수단은 아니었고 돈이라는 거는 그냥 실물 경기를 따라가는 정도로 적당히만 찍어내주면 된다. 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좀 경기 침체를 해소해 보자라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폐해도 되게 많고요. 네. 그 대표적인 폐해가 불평등이 확대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재정정책과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먼저 그러면 네네. 키워드를 듣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통화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게
일반인 분들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약간만 제가 부연을 해드리자면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뭐 예산을 많이 이제 집행을 하듯이 세금을 걷어서 돈을 직접 정부가 쓰는 거고,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뭐 채권을 사들인다거나 해서 돈을 시중에 이제 많이 공급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새의 양쪽 날개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거기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돈을 쓰는 거고, 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고 라고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돈의 기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돈은 원래 국가가 찍어내는 거고 이렇게 중앙은행과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돈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돈을 푸는 행위는 사실 중앙은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국가가 부채를 발행하는 게 돈의 기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출을 하는 거, 국가가 민간에다가 민간에서 휴대폰을 만들었을 때 휴대폰 사오고, 아니면은 뭐 건설업자들을 불러다가 여기에다가 뭐 건물을 하나 지을 테니까 건물을 지어주세요, 돈을 줄게요라는 국가 지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돈을 푸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출은 돈을 푸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행위는 돈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감세라는 거는 또 돈을 푸는 행위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돈을 푸는 행위는 중앙은행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 행정부의 재정정책이라는 것도 통화를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 정부가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막 금리 수준이 막 널뛰기를 하죠. 하잖아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시중에서 돈을 회수한다라는 거죠. 통화량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흡수된 통화량은 다시 재정 지출로 시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이제 집행하니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약간 미뤄두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동일한 거긴 한데, 근데 실제 차이는 뭐냐면은 재정 정책은 시중에서 누가 수혜를 받을 건가,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거를 국가에서 찍어서 준다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묘사한 대로 휴대폰을 산다. 그러면은 휴대폰 생산업자들이 돈을 벌게 되겠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돈을 벌게 될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취약계층에게 돈이 흘러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핀포인트로 국가가 누가 돈을 벌지를 찍어서 준다. 그렇죠. 찍어서 돈을 푼다라는 거죠. 맞춤형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의 합의가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의회에서 예산안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느리겠죠. 반면에 통화정책은 좀 이따가 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7명의 연준 이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명 여는 행장 중에서 5명, 정확히는 4명이긴 한데, 그 미국 전체에서 딱 11명, 7 더하기 4에서 딱 11명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수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통화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돈이 흘러갈지를 민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사실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는 은행에서 민간에게 대출을 해주면 그 자체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대출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실물 현금 뭉텅이를 저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좌를 개설을 하고 그 계좌에 뭐 100만 원 대출 받으러 가면은 여기 있습니다 100만 원 하고 돈을 찍어 주잖아요. 찍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간 은행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소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저한테 계좌에 찍어 줬을 때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에 대출금이 생기고 부채에 예금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실제 시중의 통화량 창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이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찍어내면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다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방향에 대해서 민간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민간에서 은행이 보기에 여기에는 대출을 내줘도 될 것 같네, 여기에는 대출을 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곳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집을 살려는 사람들, 그렇게 대출 수요가 존재하죠. 그래서 민간에서의 대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돈을 찍어낼 때는 누가 수혜를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핀포인트로 찍어서 주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에 합의가 필요한데, 그렇죠. 통화정책은 민간에서 알아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쓰냐 마냐에 대해서는 11명의 의사결정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겠죠. 이게 통화정책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빠르게, 소수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화분에 물을 줄 때 호수로 하나하나 어떤 화분에 물 이만큼 주고 이게 가능하다면, 통화 정책은 그냥 양동이로 쫙 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쫙 던지면은 알아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수위를 네. 쫙 올려버리는. 네. 그럼 여기서 방류하듯이.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과연 이렇게 민간에게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맡겼을 때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여기서 이제 대출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더 리스크를 짊어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내주는 쪽에서도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는 사람들을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끔 내모는 거예요. 네, 위험을 짊어지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 위험을 짊어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로 돈이 다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만약에 실패할 것 같더라도 돈이 계속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으면은 계속 새로 롤오버를 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은 계속 뛰어오르고, 그럼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죠? 없는 사람들. 위험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 네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면서 살 거야. 저축을 해서 빚을 안 지고 저축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내 돈으로 집을 사야지. 이런 사람들은 평생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끌까지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수혜를 보게 되고, 그쵸.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쵸. 가만히가 되고. 그렇죠. 가만히가 돼서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왜?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진 거잖아요. 이 책의 뒤에도 그래서 음. 연준은 세계의 구원자일까, 위기와 불평등의 진원지일까, 네. 이런 물음을 던지는 네. 거죠. 그래서 통화정책을 많이 펼칠수록 그 위험을 짊어지는 사람이 과도하게 돈을 벌게 되고, 위험을 짊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박탈감, 느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부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과도한 돈을 벌게 하고,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돈을 벌게 되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부작용은 이렇게 돈을 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걸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그냥 만성적으로 젖어버렸어요. 만성적으로. 네. 문제 생기면 연준이 지원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 그리고 안전하게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기관들에서 안전하지 않은 자산들이 안전한 자산이라는 착각을 느끼면서 그 안전자산 쪽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자산이야 라는 믿음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채가 막 발행이 되고, 계속 늘어나고. 네, 그 부채들이 디폴트가 안 나고 계속 꾸준히 돈을 벌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예금만 하고 있는 기관들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화가 잘 돼 있고 위험 관리가 잘 되는 자산이니까 이런 걸 사볼까? 라고 해서 그런 안전자산에다가 그런 구조화된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이 돼 있었다가, 만약에 연준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저금리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돈을 좀 축소를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어디선간 텅텅텅 터질 거잖아요. 네. 근데 리스크를 짊어진 사람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투자한 사람들이 터지는 거는 사실 감내할 만하죠. 근데 위험한 게 위험한지 모르고
안전한 줄 알고 어떤 자산을 담았던 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금리가 만성화가 되고 나면은 어느 쪽에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인 척 들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회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돈을 축소하는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싫어하고 정치적인 압박이 또 되게 심하죠. 금리 올리면 많이들 힘들어지니까. 네,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 힘들어지니까. 것처럼. 네, 그래서 원래는 위험할 때 잠깐 빠르게 쓰고 재정 정책으로 이양을 해야 하는 게 통화 정책의 본질인데, 근데 그게 너무 길어졌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페드 풋, 그렇죠. 연준 풋, 연준이 때 되면 밀어 올려준다. 네, 최종 대부자가 저 뒤에 있으니 우리는 네, 흥청망청해도 된다. 또 이런 네. 비판들도 나오는 거고요. 다음 키워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키워드는 정치적 독립성. 앞부분에 홍진철 대표님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독립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나옵니다. 독립된 기관이죠. 행정부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독립적인가? 실제로도 그렇게 자율적인가? 미국 연준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또 어찌 보면 음모론으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 미국의 연준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집합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들의 중앙회 느낌이죠. 중앙회, 그쵸, 맞습니다. 중앙회. 네. 그래서 12개 지역 연은이 있고, 각 실제 규제는 지역 연은들이 관장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지역 연은의 출자를 지역의 민간 기업들이 해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준의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보는 어떤 그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연준의 대차대조표라는 거는 그 12개 지역 연은의 대차대조표를 그냥 합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모론으로 들어가자면은 결국은 연준은 민간 기관이고 민간에서 다수율을 하고 있는 거고 민간인들이 이 화폐 발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연은 행장들, 그 다음에 7명의 중앙의 보드 멤버들,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다 국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중요 의사결정은 국가에서 찍어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돈을 버는 수익기관이냐, 연준이 비용 쓸 거 쓰고 돈이 남으면 그거는 재무부로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민간에서 삥 뜯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네, 반대로 보면 민간에서는 돈만 내고 실제로 얻는 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회 혹은 뭐 협회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율규제기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거기에는 좀 긴 역사가 있긴 한데 그 역사는 넘어가고. 아무튼 사실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구조가 또 공개가 투명하게 되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음모론도 또 반복이 되는 측면도 네. 있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하는 총재가 만난다. 그럼 그 자체가 또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잘해보기 위해서 인사하러 간다라고 해도 이제 막 언론에서는 네.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막 이런 네네. 말이 또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독립성이라는 게 참 묘한 단어인데 일단은 그 법적으로는 연준이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네. 그 없어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한다 뭐 이런 문구가 연준법에 없어요. 그래요. 네, 없고 연준이 독립성이라는 건 굉장히 간접적인 형태로 보장이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정치적인 견해 차이를 이유로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연준 의장 임기가 4년인데 4년 지나기 전에 해임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해임. 그래서 예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막 뭐 파월을 잘라야 되는 네, 말을 막 그런 트위터에 말을 맨날 외쳤잖아요. 그냥 네. 세게만 했었죠. 네. 그리고 그 7명의 보드 멤버, 연준 이사회의 보드 멤버들은 임기가 14년이에요. 네. 그래서 2년마다 한 명씩 교체가 되는데 돌아가면서. 네, 14년이다 보니까 이게 한 행정부의 임기보다 훨씬 긴 거죠. 그러니까 각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준 이사회 멤버를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으로 꽂아 넣어준다 하더라도 그 행정부의 수명보다 네, 이사의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행정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사회 이사들의 어느 정도
중립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데 근데 이 독립성이 언제나 침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정말 네, 엄청나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그런 정치적 압박이 트럼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50년대에도 있었고 1970년대에도 있었고 거의 언제나 있었어요. 특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올리려면 경기 부양해야 되고 네. 경기 부양하려면 돈이 좀 풀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꾸 저 네.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올리고 있으면 맞습니다. 아유 그렇게 네. 곱게 안 보이겠죠. 네. 그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요. 네, 역사적으로 늘 반복이 됐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저금리의 폐해. 저금리의 폐해라면은 뭐가 될까요? 뭐 물가? 그래서 아까 이제 저금리의 폐해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저금리의 폐해를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회사들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되더라도 돈을 다시 땡겨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죽었어야 할 회사들이 계속 수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른바 좀비 기업. 네,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 건강하게 저축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주게 되는 아주 무서운 정책인 거예요. 저금리라는 건. 그리고 그렇게 한번 돈을 풀었을 때 회수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너무 저금리에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통화정책의 유효성 자체가 줄어들어요. 제로금리 상태에서 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더 마이너스 금리로 보낸다 하더라도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자극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활력, 야성적 충동 이걸 자극하고자 하는 건데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늘리거나 조금 더 줄인다라는 게 사람들이 심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물을 좀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지만 네. 강이나 바다 정도 됐는 데서 물을 어느 정도 넣었다 빼는 건 체감을 못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책의 효과도 나중에 점점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더 강력한 처방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계속 비유하자면은 뭐 감기약을 처음에 약한 거 먹어도 치료가 되는데 이제 이 감기약이 딸기 맛이야. 그래서 일상적으로 감기약을 막 먹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내성이 생겨서 더 센 감기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약간 거기서 떠오르는 사례가 일본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가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기준금리 아니겠습니까? 여긴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인 거죠. 네, 그래서 일본도 좀 파보면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해서 돈을 푼다라고 아주 간단하게는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다들 긴축을 할 때 통화 완화 기조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만 엇박자를 탄 건 아니긴 한데 원래 일단 일본은 그 통화 정책을 잘 못 쓰기로 유명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요? 네, 근본적으로 자 물건의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화량이라는 거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통화를 늘려주면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통화를 줄이면 수요를 죽일 수 있겠죠.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통화를 늘려주면은 아까 그 기업가들 사례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돈이 쉽게 풀려 있으면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기 쉬워지고 설비 투자를 하기 쉬워지죠. 그 말인즉슨 공급이 쉽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 돈을 줄이면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돈을 줄이면은 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효과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급을 더 줄여서. 네, 그래서 최근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은 붕괴가 돼서 공급은 줄었는데, 근데 돈을 풀어서 자산들의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는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멀쩡한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죠. 거기에 수에즈 운하 막힌 사건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상하이 봉쇄도 있었고 등등등. 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혹은 통화량 차트랑 인플레이션 차트를 놓고 보면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또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정책의
균형, 통화량 조절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좀 대안을 좀 찾아볼까요? 이게 과거의 공식대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빌드업을 잘 해왔다고 저는 느끼는데, 자, 돈은 원래 허공에서 찍어내는 거고, 예. 국가가 돈을 쓰는 게 돈을 찍어내는 건데, 근데 행정부와 중앙은행을 굳이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 때는 재정정책 쪽에서는 돈을 좀 흡수하는, 그러니까 증세를 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고 흑자 재정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많이 쓸 때는 통화 정책 쪽에서는 돈을 좀 흡수를 해주는, 그렇게 해야 좀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너무 정책 엇박자 아니냐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그게 잘 굴러갔을 때가 195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요때가 그게 좀 잘 굴러가던 때였고요. 그래야지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쵸.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저금리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풀면서 재정 지출도 많이 하는 거는 정말 힘들 때,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경제가 붕괴될 때 어떤 수단이든 써서 경제를 부양을 시켜야 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도 긴축을 하고 재정도 증세를 많이 하는 네네네. 그런 때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인플레이션의 역효과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것부터 잡아야겠다라고 할 때,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극단적인 통화 긴축을 했던 때가 1980년대이고요. 그 1980년대는 왜 그랬냐? 1970년대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이죠.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오일 쇼크 이런 거는 사실 좀 약간 보조적인 효과였고, 그 이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 그러니까 통화도 풀고 재정도 풀었던 그 두 조합이 60년대 중후반부터 합쳐졌어요. 그러고 70년대 내내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내내 통화는 완화적이었거든요. 그때 주식 시장만 안 좋았지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폐해를 70년대에 맞이를 했고, 그걸 잡느라고 80년대에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을 쓴 거죠. 뚝이 터져버려서 네. 굉장히 더 높은 네. 댐 벽을 이제 세울 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90년대 이후에 한쪽에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다른 쪽의 자산 버블로 하나의 버블 붕괴를 막아내는 그런 식의 정책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정 정책을 쓰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처방할 수 있는 통화 정책으로 의존도가 점점점 더 높아졌어요. 그게 앨런 그린스펀 시대부터 이게 됐는데, 네. 그린스펀의 90년대부터 앨런 그린스펀은 애초에 본인이 재정 정책에도 많이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정부 대비 협상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뭐 세계 경제 대통령 네. 그런 표현이 막 네.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 있을 때마다 연준의 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점점 심화가 됐었고, 그 폐해를 이제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쭉 말씀드렸던 불평등이라거나 아니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는 미국 경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굳이 부작용이 많은 통화 정책을 계속 쓸 것이냐 보다는 재정 정책으로 힘을 이양을 해주는 게 가야 할 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재무부의 수장은 옐런이고 연준의 수장은 파월이죠. 그 둘은 그 연준에 있을 때 사무실이 옆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의사소통을 되게 많이 하던 사이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행정부와 연준은 서로 간에 치고받고를 많이 했었고 아예 등 돌리고 치킨 게임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재무부의 수장과 연준의 수장이 꽤 사이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이 잘 통할 때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재무부의 재정 정책으로 힘을 이양을 시켜주는 게 가야 할 수준이라고 둘 사이에서는 합의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무부에서 연준으로요? 연준에서 재무부. 그러니까 연준에서 네, 제가 재무부에서 연준이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 이제 행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힘을 옮겨주는 단계인 거고, 행정부가 재정 정책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재정을 많이 쓰는 건 또 통화가 시중으로 풀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통화 정책은 계속 긴축적으로 가는 게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거기서부터 또 제가 유출해 보자면 어떤 버블이 클수록 더 큰 댐,
더 큰 방벽을 세워야만 그 버블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렸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하고서 빗대서 보면은 통화량이 뭐 M2 증가율이라고도 하는데, 광의의 통화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더 큰 방벽을 세워야 되겠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단시일 내에 또 끝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염려도 들고요. 네, 그래서 그게 염려일 게 아닌 게 사실 예전에 5%를 저금리라고 부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전에 네. 뭐 10몇% 시절이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5%를 고금리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주장의 기저에는 자연이자율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데, 자연이자율. 네, 중립금리라던가. 네. 근데 사실 자연이자율이나 중립금리라는 개념도 사람마다 정의가 좀 모호한데, 이게 케인즈의 일반 이론을 보면은 네. 제가 또 그 일반 이론을 읽었거든요. 어려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 그 일반 이론에서 보면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이자율, 인플레, 그리고 네, 그래서 결국 중립금리라는 개념은 완전 고용이라는 개념과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완전 고용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케인즈가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임금 상승분이 물가 상승으로 100% 귀결될 때, 그때 완전 고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한 단위 늘렸는데 고용을 늘려봤자 회사로 들어오는 부가가치가 더 이상 없는 상태. 그럼 고용을 늘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완전 고용 상태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고용을 더 늘리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물가 상승으로 들어와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침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 고용이 됐을 때 그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건 바로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용을 향해 다가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게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근데 약간 적절한 실업 상태도 필요하다. 그쵸. 네. 근데 현재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대 실업률이라면은 완전 고용과 마찬가지다라는 네. 거죠. 사실 과거에 6.5%가 완전 고용이라고 판단할 때도 있었는데 3%면은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실업률인 거죠. 그 정도면 그냥 일자리를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일자리를 얻을 네. 수 있는 그런 네. 상황. 네, 그래서 현재 연준이나 당국자가 고민해야 될 거는 경기를 더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GDP 성장률을 더 높이는, 최적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테고, 그래서 재정 정책에 힘을 쏟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과열을 좀 진정시키면서 네. 경제를 좀 끌어가기 네. 위해서. 파월은 예전부터, 의장이 되기 전부터 버냉키 시절부터 양적 완화를 되게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반대표도 한번 던졌었고요. 제롬 파월 의장 자체가 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또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또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현재 파월 의장인 거고요. 저희가 뭐 다 시간상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책 내용에도 연준 의장들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직전에 뭐 제닛 옐런은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 되어 있고, 그 전에 벤 버냉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린스판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혹시 짧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연준 의장,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 한 명씩 꼽는다면 누가 될까요? 최고의 의장은 아마도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라는, 좀 한참 전 네, 분인 것 같네요. 1951년. 어우야, 네. 51년 분을. 네.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의 역할은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 그 칵테일 그릇을 치워주는 거다. 네. 더 못 마시게. 네.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지 않게 눌러주는 것도 연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라는 거죠. 최악의 의장은요? 뭐 모두가 꼽지만 아서번즈겠죠. 그 그 70년대 네. 엄청난 그 물가를 막지 못했던 사람. 네, 그때 그 행정부 대비 교섭력이 가장 없었던 의장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또 1년 8개월 하다가 재무부로 가신 분이 또 있긴 한데 그 둘이 합작품인 거죠.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뒤에 등장한 인물이 폴 벌커라는 분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그때 물가를 때려잡았던. 요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양적 완화가 일으킨 왜곡은 깊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양적 완화는 일단 시행되면 끝내기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양적 완화가 일으킨 왜곡, 그리고 그걸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지적. 이걸 심쿵 한방으로 꼽아주신 이야기는 앞부분에 좀 설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저금리를 외치는 분들, 금리 인하를 저금리의 외치는 폐해까지도 분들. 우리가 또 네, 사실 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던 상황, 그리고 그 한 1년 반이 지나서부터 공격적으로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상황, 어떻게 우리가 급격한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이 책이 또 더 와닿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신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